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는 와중에 나겔스만 감독도 파리 생제르맹으로 향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나겔스만과 파리 생제르맹은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의 이야기 때문에 바쁜 한 주를 보냈지만 여전히 세부 사항을 나겔스만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겔스만의 축구와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어울릴 것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는 보통 4-2-2-2 혹은 3-5-2의 전형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에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전술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좌우 측면에 있는 사네나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최전방 투톱 밑에 배치가 돼요.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쓰는 전술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선수들이 공격형 미드필더의 유형이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이 배치될 때가 많습니다. 보시면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선수들이 사네, 무시알라 혹은 그나브리 아니면 마네가 측면에 배치되면서 중앙으로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네와 마네가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 앞선에도 완벽한 9번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들을 배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나 완벽한 9번 공격수가 아니라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측면 공격수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에 가까운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느냐? 그 이유는 상대 수비 라인이 밀집해 있을 때 나겔스만 감독은 좌우 풀백을 높게 올리는 형태를 가져가고요. 이때 상대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 그 순간 중앙에 밀집해 있었던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에 가까운 4명의 선수가 공간을 향해 다양한 방향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겔스만 감독 축구의 핵심이거든요. 일단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중앙에 밀집해 있는 선수들이 공간이 발생했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그래서 공간 침투에 능한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의 선수들을 중앙에 밀집시켜서 사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2-2-2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좌우 측면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시켜서 안쪽에 결과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게 만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 2명을 더 배치시켜서 공간 침투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배치시킨다. 이게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이고요. 여기서 심지어는 좌우 측면과 가운데에 있는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안쪽에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주거나 공격수가 측면으로 빠져주거나 이러한 형태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3-5-2 전술도 자주 쓰는데, 이 3-5-2가 그냥 3-5-2가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요 앞선에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수에 가까운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유형의 선수를 요 미드필더 두 자리에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무시알라나 사네 이렇게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들을 미드필더에 배치할 때가 많았고요. 특히나 이 사네 같은 경우는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죠. 그런데 이렇게 중앙에 배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차피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 사네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가 나올 때도 있고,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사네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러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형, 그리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유형을 그냥 중앙에 배치해 버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시절의 경기를 보면요,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마네, 무시알라, 밀러, 사네 요 4명의 공격수가 중앙에 밀집해 있고요.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게 되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4명의 선수가요, 모두 다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앞선에 있는 선수가 앞으로, 중앙에 있는 선수는 약간 측면으로, 이때 마네는 조금 더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계속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2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마네에게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네가 볼을 잡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니까 이때 마네가 앞선에서 볼을 잡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최전방에 있는 4명의 공격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네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고요. 사네도 측면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밀러와 무시알라는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마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무시알라에게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가 중앙에서 편안하게 볼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이때도 밀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이때 사네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측면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밀러가 안쪽에서 수비수를 붙잡고 있으니까 측면으로 패스, 그리고 사네가 측면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장면을 보시면 나겔스만 감독이 왜 이 중앙 지역에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의 4명의 선수를 배치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라이프치히에서도 베르너나 폴센, 이렇게 공간 침투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나겔스만 감독이 좋아했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도 운쿤쿠나 올모, 올모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들을 배치해서 요 4명의 선수가 계속 공간 침투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공격을 진행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처럼 저돌적인 선수를 나겔스만 감독이 찰츠부르크에서 영입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황희찬을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위치에 황희찬을 배치할 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이 스타일도 나겔스만 감독이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황희찬 선수가 나겔스만 감독의 선택을 나중에는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호펜하임에서도 최전방에 4명의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배치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호펜하임에 그나브리가 있었는데 그나브리를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배치했었고요. 그리고 크라마리치가 원래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칸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크라마리치를 배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와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 공격 라인을 보면요, 음바페, 네이마르, 이강인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겔스만 감독은 이렇게 최전방의 음바페, 그리고 그 옆에는 영입이 될 예정인 9번 공격수, 지금 곤살로 하무스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투톱을 배치하고 그 밑에 네이마르와 이강인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나겔스만 감독이 그동안 활용했던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과는 약간 다른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네이마르가 특히나 그렇고요. 이강인 선수도 어쨌든 마요르카에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잘 뛰어주긴 했지만 공간 침투에 정말 이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다만 여기서 다행인 점은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무리키가 떨어뜨려주는 세컨볼, 요 세컨볼을 쫓아가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아졌고요. 오프 더블 플레이도 정말 수준급의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겔스만이 요구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이강인 선수가 일단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프 더 볼 플레이 능력은 갖춘 상태입니다. 다만 나겔스만 감독이 요 이선 라인에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를 아마 한 명 정도를 둘 때가 많거든요. 라이프치히나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크게 보면 무시알라나 올모 요 정도의 이제 플레이메이커 정도를 둘 때가 많았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를 2명 배치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일단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는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스위칭 플레이, 계속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부지런한 오프 더 볼 플레이, 이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리 생제르맹으로 나겔스만 감독이 가면,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면 네이마르가 후방에서 볼을 배급하고 이강인은 마치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음바페, 영입될 예정인 최전방 공격수와 함께 최전방에서 공간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형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는 좌우 측면에 하키미와 누누 멘데스, 아주 공격적인 윙백이 있는 상태라서 윙백이 높게 올라올 때 중앙에는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는데, 여기서 아까 바이에른 뮌헨이 했던 것처럼 최후방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요 앞선에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앞쪽에 또다시 4명의 선수를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도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더보다는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오프 더블 플레이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네이마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배급하는 역할은 가장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이때 이강인 중심으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메이킹도 되고 오프 더블 플레이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있을 때는 오프 더블 플레이에 집중하고 네이마르가 없을 때는 볼을 배급하는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겔스만 감독이 저돌적인 선수를 앞선에 4명 정도의 선수를 배치하면서 이 4명의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저돌적인 유형의 선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4명의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볼을 빼앗겼을 때는 앞선에 있는 4명의 선수가 선수 블럭을 유지하면서 볼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를 계속해서 압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강인이 라리가에서도 압박을 가장 잘하는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 역할도 나겔스만이 원하는 수준의 압박을 이강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에서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보다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겔스만 감독이 온다면 조금 더 공간 침투나 오프 더블 플레이에 집중할 가능성이 약간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이강인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강인이 화려하게 볼을 소유하고 볼을 찔러주는 이러한 역할보다는 조금 더 침투를 하고 조금 더 오프 더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